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이 시간에는 후설의 구성 체계와 상호 주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후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의 하나의 종합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가지고 잠깐 또 한번 이해를 하면은요.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개인적인 그러한 그림이라는 것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후설 현상학의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초월적 자아, 순수 자아의 그 지향성이었습니다. 지향성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물에 대한 요소가 반영이 되면 여기에서 이제 반성이라는 어떠한 지향적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체험을 일으키고 이 체험은 의식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이 지향성은 하나의 이념적 통일체를 구성해서 이 세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세계를 구성을 해내는, 어떻게 보면 창조적 행위이죠. 이것을 일으킨다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초월적 자아의 그 지향성, 이것이 이와 같이 세계의 변화를 초래한다. 그 내용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초월적 자아는 라이프니츠의 모나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나드의 자기 전개로서 이러한 구성이 말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보게 될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한 주관이 이 세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은,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정신들이 존재합니까? 그래서 이 주관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엔게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많은 주관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주관들마다 다 고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의식도 또한 이렇게 많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세계는 그러면 엔게라야 됩니다. 그 개별자의 수만큼 많은 세계들이 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후설에 유아론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오직 나만 존재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죠. 이 유아론적인 문제를 이 후설은 이제 상호주관성이라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나름대로 이제 해결을 하고 종합을 합니다. 말하자면 의식들마다의 이러한 상호 주관성인 것입니다. 이 주관을 하나의 주관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상호 주관성이죠. 이렇게 해서 세계가 출현하는데 이 세계는 바로 생활세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 주제는 먼저 이와 같은 구성체계와 그리고 상호 주관성 그리고 현실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것 같으면요. 이 구성체계에 대해서는 이념들 2에 나타나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후설의 그 후기 철학에 속합니다. 그리고 상호 주관성에 대해서는 데카르트적 성찰에서 나타나 있고, 그리고 생활세계에서는 유럽 학문의 위기와 초월적 현상학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먼저 구성체계를 볼 것 같으면요. 세계의 구성은 주관과 세계의 구조 속에서 주관이 자신을 펼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주관과 세계의 구조 속에서 이 말이 의미하는 중요한 의미가 존재하는데요. 구성에서 2개의 시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시원을 2개로 본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주관과 세계,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주관이 자신을 전개하는 과정으로 이 구성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구성이란 것은 하나의 창조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제2의 창조, 이렇게 우리는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주관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이 주관에 대해서는 모나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모나드란 용어는 라이프니츠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하나의 원자라는 그러한 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나드라는 것은 하나의 원자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데요. 또 우리 영혼 하나하나를 모나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원자 혹은 한 영혼 안에는 우주 전체가 그 안에 다 씨앗처럼 존재합니다. 우주 전체가 그 안에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이 모나드란 개념은 참으로 큰 그러한 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작은 하나의 원자 혹은 영혼과 같은 그 존재 안에 우주가 세계가 다 그 안에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나드가 자기를 전개해 나가면 여기에서 이제 세계가 꽃피어난다, 이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후설은 여기에서 특히 이 모나드는 자기를 전개하면서 전개한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품고 또 전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월적 자아가 정신이 자기 자신을 전개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여기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의 의식이나 이러한 지향성 안에는 정신이 담겨 있어서 그것 자체가 살아서 움직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시선으로서 발산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 끝자락에는 그 생명력이 여전히 살아서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자기전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산출한 그 구성을 품고서 계속 자기를 전개해 나가는 이러한 형태의 모나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은 지향적 삶뿐만 아니라 구성되는 대상을 품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성의 두 개의 요소 중에서 하나, 주관에 대한 이러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계에 대한 설명이 이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세계에 대해서 중요한 철학적인 하나의 논쟁거리가 나타납니다. 후설은 자기 자신을 관념론자라고 말합니다. 관념론자란 것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관념이 세계를 구성해내고 세계를 산출해낸다, 이런 의미에서 자신의 철학을 관념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철학은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론과는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론은 절대적 관념론을 사실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쇼펜하우어와 같은, 플라톤과 같은, 버클리 같은 그러한 형태의 그 관념론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정신에 의해서 모든 창조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후설은 자신의 초월적 관념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초월적인 물 자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후설의 이 관념론은 하나의 실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그의 실제로는 그 물 자체는 앞으로 형성되어질 하나의 그 물 자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 그것이 관념에 의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후설의 이 관념론은 마치 반실제론과 같은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분석 철학에서 궁극적으로 반실제론적인 그러한 성향을 띠는데, 말하자면 후설의 이러한 초월적 관념론도 하나의 반실제론적인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후설의 이 세계는 초월적 관념론으로서 반실제론의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현상학이란 용어 자체가 물 자체를 인정하는 그러한 형태의 학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물 자체가 나타났다는 의미에서 현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상이란 물 자체의 현상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이 이 후설의 철학도 물 자체에 대한 탐구로부터 사실은 비롯된 그러한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념론을 우위에 둔 그러한 철학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념론과 실제론에 대해서는 철학사적으로 상당히 논쟁이 많았고 항상 있는 논쟁입니다.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데아를 얘기했고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하나의 이 이데아에 대한 그림자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물에다가 어떠한 원인적인
근원적인 어떤 것들을 부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사원인론을 통해서 형상인이 있고 진료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진료에다가도 하나의 시원적인 어떤 의미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상과 진료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철학이 기독교의 삼위일체론에 흡수가 되어졌고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또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하늘을 형상이라고 얘기했고 또 땅을 진료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형상, 진료 이 셋을 구분을 했습니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초월자가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은 형상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땅은 진료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초월자에 의해서 형상과 진료가 창조가 되어지고 이게 태초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의 신화적인 사건이 이제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학자들은 태초 이전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금기시 여깁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 모든 논의를 전개합니다. 태초 이전으로 들어가면은 이것은 사람들은 이제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태초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신화적인 내용들이 전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신화에서 그리스 철학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에서 궁극적으로 이 철학의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후대의 모든 철학들은 결국 그리스 철학으로 다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철학을 살펴보면 결국은 신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신화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한 단초가 마련이 되어지는데 그 신화는 태초라는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았을 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초월자를 기준으로 해서 형상과 진료의 창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모든 논의가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라고 말할 때는 바라라는 그 용어를 씁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조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아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것은 조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성경적인 그러한 우주관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철학도 궁극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전부 여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그러한 절대적 관념론을 가지고 이 철학을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개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렇게 절대적인 관념론 가지고 이 철학에 일반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후설의 이와 같은 초월적 관념론이 오히려 그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후설의 논의에 대해서 반실제론적인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후설은 이렇게 세계 구성을 얘기할 때 그 시원으로서 이렇게 주관과 세계를 잡고 있다. 그리고 이 주관의 자기 전개가 바로 이 세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후설은 그의 우주관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아론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한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가 출현한다면 얼마나 많은 주관들이 존재하느냐. 그렇다면 이 주관의 숫자만큼 다른 세계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유아론적인 문제가 이제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설은 상호 주관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설은 궁극적으로 주관과 세계만으로는 이 세계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관과 상호 주관성과 세계 이렇게 이제 세 겹의 구조 속에서 이 구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후설의 하나의 이제 후기 철학에 속하는 것입니다. 후설은요, 이 주관을 초언론적 주관과 경험적 주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적 주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초언론적 주관이 육화되고 사유화되어서 이때 객관적인 세계가 구성이 되어진다. 주관과 세계만으로는 세계의 구성을 설명하기에 이건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화되지 않은 모나드의 다수성은 인정될 수 없다. 이 모나드가 공동체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객관적인 세계를 자신 안에 구성을 하고 그러한 세계 속에서 자신을 실제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상호 주관성 속에서 아주 객관적인 세계가 출현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호 주관성 속에서 이제 객관화된 세계가 출현한다. 한 세계가 출현한다. 그것이 바로 생활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활세계가 이 세계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후설이 말하는 구성체계인데요. 이와 같은 형태로 세계가 구성이 돼가고 있다. 세계의 제2창조가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진정한 세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이 세계는 자연 세계가 중심이 되는 세계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세계는 이와 같은 자연 세계 위에 구축되어지는 이 생활 세계가 의식이 반영된 이 생활 세계가 진정한 세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만 가지고는 그건 진정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식이 빠져버린 세계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의식이 개입된 그러한 생활 세계가 참된 이 세계의 모습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구성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상호 주관성을 이제 후설은 데카르트적 성찰이라는 책을 통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나와 타자를 이렇게 상정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라는 개념은 나와 타자의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추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나와 타자를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후설은 여기에 대해서 현상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본질을 파헤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와 타자를 판단 중지를 시키면 이제 본질에 속하지 않은 것을 먼저 이제 괄호를 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타자가 괄호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판단 중지를 하게 되면 나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 속에는 감각 자료와 그리고 지향성의 그 습득 기제들 그리고 초월적 대상 이 세 가지가 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판단 중지를 하면 나만 남게 되는데 이 중에서도 이 습득 기제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바로 모나드와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타자의 관계에서 타자를 배제하고 나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리고 내 안에 이 본질로서 습득 기제를 보았을 때 나는 모나드와 같은 존재이다. 이것을 후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타자를 자아의 고유 영역으로 환원을 하면 말하자면 결국 여기에 대한 판단 중지는 이제 자아의 고유 영역으로 환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를 살펴보았을 때 나는 모나드와 같은 자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 대한 본질 이해에 있어서 먼저 나를 이렇게 후설은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자를 여기에서 이제 구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 먼저 후설은 신체와 육체를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신체는 그 안에 정신적, 심리적, 물리적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를 신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타자를 인식할 때 일반적으로는 육체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타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후설은 여기에 판단 중지를 합니다. 그 타자를 판단 중지를 하면 그 타자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판단 중지를 하게 되면 나도 또한 인간이고 나는 신체입니다. 인간은 신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인을 바라봤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하나의 육체인데 타자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하고 그의 본질을 알아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인간이고요.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신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았을 때 신체로서 모나드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렇다면 타자도 또한 육체가 아니라 신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간접현존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신체와 육체를 구분하고 신체는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통일체이다. 그런데 타자는 일반적으로 육체로 인식이 된다. 대상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육체를 인간으로 또 타자의 육체를 인간으로 환원을 시키면 타자의 신체성이 드러난다. 이것을 가리켜서 간접현존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간접현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유사성으로 나를 그 사람에게 전이시켜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유비적 통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모나드적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렇다면 저 사람도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또한 모나드적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유비적 통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타자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간접 현존과 유비적 통각을 통해서 타자는 나의 변형이다. 타자 또한 모나드이다.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타자는 자아의 변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변형으로서 타자가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용어 하나하나가 약간 생소해 보이긴 하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얘기를 이렇게 이제 전문 용어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자를 이해할 때 타자는 하나의 자아의 변형이다. 그리고 타자도 하나의 모나드와 같은 존재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이해하고 타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평이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있고 타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타자와의 이 공존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해서 여기와 저기의 다른 공간에 공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세계가 상당히 방대한데 여기에 이제 여기저기에 다른 공간의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존하게 되었다.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하나의 객관적인 세계를 구성을 해냅니다. 여기에서 너무 단순하게 후설은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자와의 공존과 관련해서 사르트르가 오히려 주관과 주관들이 만났을 때 하나의 시선 투쟁이 존재하고 왜냐하면 인생은 하나의 생존을 위한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후설은 거기까지는 아직은 연구가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분야는 이제 사르트르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타자와의 공존에 대해서. 그런데 후설은 여기에서 깊이 있는 그러한 연구로 들어간다기보다 상호 주관성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원론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치고 있는 그러한 경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자와의 공존을 통해서 하나의 객관 세계가 구성이 되는데요. 이때 먼저 객관적 자연에 우리 모두는 접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자연 세계에 접해 있는데
자연의 공통성이 공동체에 있어서 최초의 영역이다. 그리고 나의 전체 자연은 타자의 자연과 동일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지각 대상도 같고 또 지각 내용도 다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의 그러한 자연과 공통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거기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 이것을 1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상호 주관성에 의해서 이런 자연 세계의 구성을 넘어서 객관적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말하자면 이러한 여러 주관들이 모여서 이제는 객관적인 세계를 구성하게 된다. 문화 세계나 이념의 세계나 정신적인 세계를 우리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의 생활 세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후설에게서 이제 이러한 상호 주관성이 최초로 출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르트르와 같은 그러한 시선 투쟁이나 하는 그러한 요소들은 아직 여기에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실존주의에 이르러서는 아주 이러한 부분들이 더 깊이 있게 연구되어집니다. 이것이 후설의 이제 상호 주관성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이 의식이 이제 주관적 의식이 하나의 이제 객관적 의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모든 주관들이 하나의 이러한 객관적 의식을 이제는 사유하고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세계 속에 그러한 생활 세계를 출현시킨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이 생활 세계인데요. 이 생활 세계에 대해서도 후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어떤 무엇을 규명하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제 언급하고 이 중요성을 말하는 차원으로 그의 연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은요, 이 생활 세계에 대해서는 유럽 학문의 위기와 초월적 현상학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주제는 뭐냐면요, 과학주의에 의한 세계의 설명이 많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과학주의에 의해서 이 세계는 마치 물로 구성이 되고 H2O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다양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과학주의적 세계관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진료 덩어리만 있는 세계관이고 의식은 반영되지 않는 그러한 세계관이다. 그리고 유럽의 학문이 과학주의적 이러한 이 성향이 이렇게 유럽의 학문을 위기에 이르게 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세계란 이 생활 세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적이지 않고 발생하며 변형하며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세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그 세계가 참된 세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주관성에 의한 세계를 생활 세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활 세계는 다음에 실존주의에 의해서 하나의 실존 혹은 실존 세계로서의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이제 후설은 상호 주관성을 역사로까지 이제 개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대적 상호 주관성이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초월론적인 원초적 자아가 아프리오리하게 우리에게 존재해서 이러한 생활 세계는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 객관적 세계 구성을 위한 역사적 과정으로서 세대적 상호 주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단계의 이 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후설의 세계 구성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한 이러한 주제들은 이제 그 후에 실존주의 철학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이제 연구되어지고 체계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후설 현상학의 하나의 우주관이자 이 세계에 대한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